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차재건의 차차 나아지겠지. 부경대 정치 외교학과 차재건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니 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가장 눈에 띄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좀 여쭤보기보다는 네. 각 당의 입장이 좀 미묘해서 말이죠. 일단 민주당은 네네.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정부의 네네. 조치를 뭐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뭐 정의당은 반발했고. 근데 예.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론이 이렇게 떡하니 안 나왔어요. 약간 좀 찬성 느낌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약간씩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은 환영하는 쪽으로 네네. 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근데 정의당이라든지 뭐 이런 정당들은 또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 여당하고 제1야당은 이제 정당의 덩치에 맞게 이제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또 소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가석방 자체가 갖고 있는 특혜성,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다음에 재벌 개혁의 관점에서 정부가 포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좀 프레임을 잡아나가는 그런 형태를 네.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추미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을 달리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반발하고 예.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예컨대 삼성 저격수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 계통의 그런 강성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이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세부는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 정재경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뭐 이 판단은 뭐 국민들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이런저런 네네. 생각 많으실 겁니다. 야당 대권 후보들 움직임 살펴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캠프에 현역 의원 9명까지 늘렸고, 최재원 네네. 전 감사원장 측도 최재원 전 감사원장 측도 뭐 9명 네. 인선 예, 예. 발표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네. 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뭐 서로 이제 개파를 나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팽팽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기존에 4명하고 거기에 5명 더해서 9명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사실 대선 출정식 할 때 24명이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입당 촉구하는 성명서에는 40명이나 이름을 걸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진윤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면 이분들이 하나씩 캠프에 합류하면서 새를 불려나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고, 예, 예. 또 그걸 그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도 거의 유사한 숫자를 모으기 위한 굉장히 노력을 할 건데, 예, 예. 문제는 이제 너무나 12명 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불편한, 사람을 놓고 서로 잡아당겨서 잡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당내에서 잦아질 거고, 그게 결국은 예. 당의 전체적인 경선에 좀 잡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당장 이준석 당대표와의 그 어떤 약간의 갈등, 그렇죠. 그게 실제로 약간의 갈등이 아니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죠. 예,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그 봉사활동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불참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문제는 예. 이제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에 참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예. 종용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돌고래 나오고 멸치 나오고 뭐 레민까지 나왔죠, 레민.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아쿠아리움 농당이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저는 너무
말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죠. 뭐 돌고래도 그렇고 멸치도 그렇고 레밍도 그렇고 다 우리 생태계에서 다 중요한 나름대로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갖고 사는 동물들 아닙니까? 예, 예, 그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자꾸 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좀 말조심을 대단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촉발을 한 건 저는 윤 전 총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사실 뭐 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분이 좀 나빴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 당의 공식 행사들에는 열심히 따라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들을 그냥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다 굵직한 그런 다 대선 주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가는 그런 그 행사들을 그냥 정말 불참을 하고 보이콧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건 저는 대단히 안 좋은 거고 당 대표로서는 저는 당연히 대단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잦아지면 전체적으로 당의 어떤 저는 그 지지율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의 어떤 그 캠프 사이에 어떤 종류의 모종의 어떤 그 좀 합의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뭐 어떤 뭐 일정이라든지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당 차원에서 아직까지 뭘 뚜렷하게 시작을 안 해서 그런지 지지율이란 이런 거는 뭐 전혀 입당하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직은 변화가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싸움이 시작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 네네. 아마 이 싸움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저는 지지율 떨어진다고 봅니다. 당장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네. 민주당에서 경선한다 으쌰으쌰하니까 네. 18일에 네. 다 한번 모여가지고 토론 한번 하자. 네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정이 없던 약간 그런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이 갈등이 정말 불씨로 더 크게 촉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네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내에서는. 그 누가 거기 쉽게 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무슨 말을 할 거며 거기서 또 정말 이 당내에서 입이 건 그런 지금 후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저격당할 거 뻔히 알면서 나가는 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봅니다. 그것도 네. 그렇지만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토론을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는 건지. 규칙적으로도 그 많은 예. 사람들 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분들만 또 이렇게 선택해서 부를 수도 없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예. 대단히 이래저래 힘든 이벤트라고 봅니다. 저는.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명락 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아주 치열하고 과열이 네네. 좀 됐다 해서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올림픽 네네. 거의 끝나가지고 일요일에 딱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본인이 7월 16일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뭐 대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예. 경기도 지사를 물러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지사를 물러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도청 캠프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해가지고 예. 뭔가 또 네거티브가 또 촉발되는 거 아니야? 더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의 시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뭐 반사 이익을 얻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가 이렇게 뭐 중간 선언을 하고 원팀 정신을 살린다고 해서 저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캠프라고 하는 게 물론 후보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가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후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또 캠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거티브 공세는 그 내부에 있는 실무진들 차원에서 이렇게 총알을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아무리 뭐 후보가 나서서 자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조금씩 원칙적으로 이런 데는 합의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경선 후반에 가서 더 치열해질수록 저는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뭐 정세균 전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자질 검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뭐 네거티브로 몰아붙일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게 또 일부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통합을 제안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네네. 보면은 뭐 어떻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던데, 근데 이재명 네네. 후보도 좀 찬성 쪽이던데 배경은 뭘까요? 뭐 일단은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가장 맞는 정당이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그러면 주미애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내세우는 거는 뭐 국민의힘 중심으로 보수 대연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진보 대연합도 만드는 차원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주미애 의원은 자기 색깔이 맞는 그런 정당을 넣어서 그 정당이 또 상당히 또 지지율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한 지분이 있는 정당입니다. 바깥에 있는 정당이지만 그 정당이 들어와서 자신의 주변을 좀 에워싸기를 원할 거고 결국은 뭐 예컨대 저는 이재명 지사의 관점에서도 결국 주미애 의원을 통합해서 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교수님이 봤을 때 열린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정도가 한 6% 7%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30% 중반대에 민주당과 합쳐졌을 때 그게 고스란히 거기에 반영이 돼서 플러스가 될까요? 만약에 합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왜냐하면 열린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는 선호가 명백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약간 강경한 입장을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조금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은 하지 근데 그런 거죠. 거죠. 6, 7%를 저는 그대로 흡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원래 지지하려고 했던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게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대선 게임은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사람 몰아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어제 전국에 한 곳만 설치되어 있는 대선 예비후보 사무실을 부산 서면에 설치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 김두관 전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부울경 지역에 사실은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고 여기에 정말 정치적 리더가 사실 부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를 발판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저는 몸값을 늘려나가는 뭐 그런 전략의 일종이고 대단히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나온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저는 말건대 소수 아직 지지세가 좀 약한 후보로서는 당연히 저는 잘하는 선택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 있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자기 몸값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포지션 을 하나 제대로 껴찬 그런 선택을 만들어준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부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단계를 나와서 선언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4단계 가야 된다. 다들 조심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이죠. 15분 도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 부산시가 한국형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튜브의 국내 첫 시범단지 유치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의회의 벽에 막혀가지고 그 어반 루프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서 둘러가는 방식이고 어반 루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저는 하나의 어떤 우회전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저는 부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12km의 짧은 테스트 베드 의 어떤 철로지만 그걸 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새만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있고 경북, 충북, 충남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에서는 그 12km 까는 것들에 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예컨대 부산시에서 제안하는 그 코스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반 루프가 좌절된 데 대한 어떤 새로운 출路모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냐. 물론 형식적으로는 부산시는 절대 그거하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언제든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가 다음 예컨대 지방선거에 나가서 뭐 또 다시 재선되고 한다면은 다시 어반 루프 하이퍼튜브를 통해서 어반 루프를 추진하겠다 이런 어떤 저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좀 궁금증은 이 하이퍼튜브 12km 만드는데 5천억 들지만 이게 기간으로 보면 2029년까지로
되는 네. 거예요. 네네. 저는 실제로 정말 어반루프를 했으면은 어떻게 2029년에 그걸 어반루프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 좀 시간적인 갭을 어떻게 부산시나 그 박경진 시장이 생각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대단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 네.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거기다가 또 유엔하고 뭐 현대판 노화의 방지, 상도시 뭐 이 건설에 대한 논의를 잘 해가지고 뭐 연내 뭐 MOU 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유엔의 차원에서 이제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네네. 것들을 만들어내고 완전 지속 가능한 그런 완전 생태 도시를 수상에 만들자 이런 컨셉이어서 사실 완전한 개발 관점에서의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이런 수상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 부산에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로팅 아일랜드 같은 것들도 했고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박경준 시장이 여전히 어반루프도 그렇고 개발 중심의 어떤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측면들을 좀 보여주는 거여서 좀 안타깝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15분형 도시 같은 그런 좀 컴팩트하고 조금 좀 소프트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데 조금 시정의 중심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물론 이제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으니까는 네네.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 유혹에 의해서 저는 자꾸 이런데 끌리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편에서는 좀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우리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 철저하게 잘 지킵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01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